하늘은 광활하고 고요한데 까마귀 혼자 시끄럽구나. 춘원 이광수의 단편 육장기 난제오 길놀이를 중심으로 오늘은 춘원 이광수의 단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 화제의 책 시간에서 2번인가 이광수 문학에 대하여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바이지만 춘원 이광수의 문학은 참 칭송과 마타도어가 심하게 교차하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칭송이여 춘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니 문제 삼을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상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춘원 이광수 문학에 대한 오해는 이를 문학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문학 외적인 관점이 입각해 접근에 들어간 탓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혹자는 정치적이 아니라 민족적이라고 우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 용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족은 정치 영역 안에서는 이런 보편성을 획득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정치 영역을 넘어서는 제약되는 것입니다. 하긴 춘원이 민족의 성각자요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의 한 분임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이런 비판, 마타도어에 서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인 선호로는 춘원 이광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작가요 소설가였지 싶습니다. 춘원이 선택한 가장 원초적인 삶의 방식은 작가로서 사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춘원은 그가 선택한 이 삶의 방식에 충실했고 크게 성과를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척박한 시대에 이만한 성과를 내었다는 것, 후대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아닐까 합니다. 춘원에 대한 오해는 물론 정치적 접근면에서 말고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춘원은 장편소설 작가이지 단편소설과는 거리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흔히 춘원의 무정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인식하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이태준 등의 구인의 멤버들이 단편소설들을 두고 근대소설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런 시각이 춘원을 가장 장편 작가로 집중케 하고 그가 단편에서 소략하다는 인상을 심는 데 일조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춘원은 무정, 유정, 사랑, 꿈, 흑, 단정회사 등등의 훌륭한 장편소설을 썼고 당대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장편소설의 분량과 비교해서 볼 때 그의 단편소설의 분량은 형격히 소략하고 그의 주된 창작의 길에서는 번외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임에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춘원 본인이 창작한 장편소설과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고 다른 작가들이 그것과 비교해서는 결코 소략하다거나 적은 분량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완성도도 1930년대 근대문학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구인의 문학의 단편소설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재의 다양성과 문학적 깊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보다 좀 더 점수를 매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춘원은 적지 않은 수의 중단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방 안에서의 죄수들이 일상을 그린 무명에서부터 동학교주의 죽음을 다룬 거룩한 죽음, 그리고 당대로서는 특이한 남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비국적 짝사랑 이야기 윤창호 같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소재나 주제면에서 공이 폭넓은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소재의 대부분이 춘원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근거리에서 보고 듣고 한 사건 사실들이 소설하여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문체면에서도 단편만이 지닐 수 있는 그 긴장성과 압축성이 잘 도드라져 있습니다. 장편에 비하여 상당히 세련되고 예술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1920년대 초창기 단편들에서는 아직 문체상의 고어성이라든가 사고와 문체 간의 괴리 같은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1930년대로 넘어서면 고어성을 탈피하고 문체를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근대소설이 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인의 문학의 단편소설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소재의 다양성이라든가 주제를 소화하는 면에서는 이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는 판단도 들게 합니다. 여기서는 1930년대 후반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세 개의 단편소설 길놀이, 육장기, 난제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놀이, 육장기, 난제오 세 편 모두 춘원의 종교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에 대한 시선이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길놀이는 우리나라 초파일이나 단오날 행해지던 전통적인 놀이인데 번화하고 바쁜 사대문 안 서울 거리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볼 수 없는 것을 사대문 자하문 밖에서 우연찮게 발견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이를 따라다니며 기록으로 남긴 아주 짤막한 단편입니다.
일종의 여편소설이라 할 만한 분량입니다. 이렇게 짧은 단편임에도 인생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조의 시각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주인공이 종교에 귀의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작품입니다. 6장기에서는 아마도 춘원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화자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민족이 살 길이라 하여 민족 개조도 하고 교육론도 펼쳐보고 하였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거기에 부처님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과거의 자신이 했던 일들을 진실로 성사시키는 핵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즉 예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6장기 전체의 분위기는 기독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교적이고 토속적입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예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였다거나 할까요? 하여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의 길놀이에서처럼 인생의 연륜이 깊게 느껴지는 웬만한 일상의 일들에는 초탈해진 관조의 경제일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작품입니다. 난제오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히 대조되는 작품입니다. 전반부는 병들어 입원한 아내를 문안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화자의 현실이 갓난 신고가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설득력 있게 드러나고 화자가 느끼고 직면한 현실의 고통을 독자들로 하여금 10분 공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찾아간 절간에서 한 선사를 만나게 되고 그와의 우문 현답을 통하여 마음에 찾아드는 어떤 안정과 희열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희열감이 정체가 다름 아닌 사일 난제오였습니다. 선불교의 오래된 화두 가운데의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석양의 지저귀는 까마귀구나 하는 그 뜻이라 합니다. 하늘은 광활하고 고요한데 까마귀 저 혼자 시끄럽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불교에 정통하지 않은 필자와 같은 사람은 잘 감이 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무언가 상당한 여운과 감동을 주며 소설이 끝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단편들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춘원은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종교에 귀의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의 장편 꿈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30년대 그의 단편들을 보면 그 사정을 더욱 확연하게 캐치하게 됩니다. 그가 귀의한 종교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6장기에서 신앙이라고 하고 있긴 한데 그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부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혼주합니다. 불교에 물든 예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예수의 하나님에 물든 부처님을 받아들인 건지 소설 속에서는 애매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하고 있으면 살필 수 있습니다. 민족개조든 교육이든 무엇이든 신이 부처님이 하나님이 없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6장기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둘러보며 여태껏 허짓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언이지만 춘원의 이런 모습은 운한 이승만의 세계와 맥이 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광수의 단편들을 읽으면서 필자가 가장 놀라워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이광수가 이승만의 세계와 통하고 사실상 이를 계승하고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런 이야기, 즉 춘원이 운함을 잊고 있다는 이야기는 몇몇 뛰어난 연구자들로부터 진작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그의 단편들을 새삼 재음미하면서 스스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 입니다. 필자로서는 매우 반갑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시작은 실학이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의 실천을 중시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어나 조선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고 배제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면서도 그 근본은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운함이 이를 고치는 것은 독립협회 활동을 할 때도 아니고 후에 고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음해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운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은 그분이 없고서는 무엇을 하든 빈 껍데기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학, 즉 학문만 가지고는 악마화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신이 없고서는 원하는 바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름이 아니요 악마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운함이 본 것은 도산 안창호에게 이어집니다. 도산은 운함의 독립협회 후배였지요. 도산이 독립협회에 가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운함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가 본 것은 춘원 이광수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춘원은 당시는 도산이 본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 50줄에 이르러서야 도산이 본 것을 비로소 확실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신이요, 부처님이요, 선이요, 정신일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고 스스로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말입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유광수의 단편들을 한번 읽기를 권유합니다. 특별히 길놀이, 육장기, 난제호 이 세 편입니다. 어쩌면 이광수가 보았던 그것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큰 성과겠죠. 모쪼록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악마가 득세하는 시대라 하는데 이번 겨울이 그 절정일 거라는 소문이 나돕니다. 소문대로라면 이번 겨울이 악마의 운명이 정해지는 때인 듯합니다. 이번 겨울은 잘 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희 독자분들은 그렇겠습니다. 이번 회에 소개하는 유광수의 세 편의 단편, 길놀이, 육장기, 난제호 등이 이 추운 겨울을 나는 좋은 대비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